오늘 설명회는 파트 1과 2로 나눠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트 1에서는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차이점, 그리고 별내고 별가람교의 입결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2에서는 K씨 선생님께서 별내고의 내신 분석 전략을, 스텔라 선생님께서 별가람고의 내신 분석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 유형 난이도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이미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 레슨 2개 혹은 학부분 각 과목에 담당 선생님께서 배포해 주시는 프린트물 자료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교과서 기준 평균 난이도가 800렉사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레슨 1개에서 2개, 그리고 플러스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까지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작문 해석 능력, 외려, 고난도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대비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렉사일 지수가 850이라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50 렉사일밖에 차이가 안 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가 1600 렉사일 지수 2배 정도 뛰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실제 수능의 높은 점수를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벼락치기로는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평가 방식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로 시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 점수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부터 89점은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징은 시험이 쉬우면 학생이 몇 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정해진 인원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시험이 어려워도 다른 학생들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보다 1점이라도 잘 받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여기서 고교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내신 5등급제는 앞서 설명이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8 대입 개편안 기준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등급제입니다. 기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등급이 9개로 구분이 되지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5개의 등급으로 내신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9등급제에서는 4%의 학생들이 1등급을, 5등급제에서는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핏 보면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 장표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근 중학교 친구들 중에 A등급을 받는 비율, 그리고 앞장표에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준으로 별가람중과 한별중학교의 영어를 A부터 C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을 만든 원형 그래프입니다. 별가람중의 경우 거의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을 했고요. 한별중의 경우는 약 30% 정도의 학생들이 90점 이상의 득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별가람중의 약 45%의 학생들, 한별중에 약 30%의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에 가서 전원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10%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고교 내신에서 절대평가 90점 이상을 받아도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고교 학업 성취도 절대평가 A등급 비율이 18.3% 정도가 되는데 고교 내신 5등급제로 했을 때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상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친구들밖에 1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90점 중후반대까지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1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A 받았으면 휴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적표 기록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성적표에는요, 원점수, 석차 등급이 표기됩니다. 원점수는 문항별 몇 점의 합에 의하는 있는 그대로 점수입니다. 석차는 학생들과 비교한 1등부터 반에 있는 약 40명의 그 등수이고요. 석차 등급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비율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한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있는데요. 혹시 표준편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표준편차가 작다는 뜻이고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점수, 여기서는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의미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일반고의 경우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성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표준편차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좀 더 판가를 하려고 했다면 표준편차가 성적표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어느 학생이 특목 자사고 출신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습 수준을 파악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적표 기록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은 상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성적표에 기록될 때는 절대평가가 같이 표기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표기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보통교과, 그리고 일부 전문교과의 경우 절대평가, A부터 2등급, 그리고 모든 석차 등급이 같이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체육기술, 사회과학, 융합성택, 교양 과목들은 절대평가만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네, 위에 있는 과목들이겠죠. 예시로 제작된 성적표로 앞에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은 다 1등급을 받았네요. 네, 멋진 성적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408명의 학생 중에 국어의 경우 원점수 87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80점 이상부터 89점까지 B등급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1을 받았어요. 하지만 1등급입니다. 왜일까요? 408명의 학생 중에 10%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40명 이내까지 되면 이 친구는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7점, 좀 아쉬울 수 없는 상위권 학생들 기준, 아쉬울 수 있는 성적인데 이 친구는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1등급. 영어의 경우는 97점, 잘 받네요. A등급 맞죠? 90점 이상이니까. 하지만 97점을 받은 학생들이 6명이나 되고 11등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40등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10%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평가를 해 원점수 표기대 석차 등급 나와 표준편차가 삭제됐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는 1등급이 아니라면 서울 탑 15개 대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1등급이 아니라면 이제 타격이 너무 큽니다. 기존 고등급제에서 4%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았고 현 고1 기준 10%의 학생들이 1등을 받아서 완화된 것처럼 보이시죠?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 등급별로 구간의 차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 3등급 받으면은 좀 괜찮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5등급제에서 3등급은 4, 5등급 수준, 현 4, 5등급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아니라 타격이 너무 크고요. 원점수가 표기가 되기 때문에 1점이라는 점수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편차 표기가 삭제됐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학생인지 판단을 하는 것들이 어려워져서 까다로워져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맞습니다. 최근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교육청에서 발표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대한 본문인데요. 포인트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서만 실시하겠다. 미리 준비해오면 안 된다. 미리 준비 못한다. 과제형 암기식으로 생부가 금지.
그리고 학교교육청의 평가계획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 꾸준하게 체크하겠다. 그 학교가 수행평가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문을 내리고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첫 수행평가가 진행이 된 학교도 있고 진행이 될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시험 참여하는 것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학습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기본 실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함양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게 고등학교 수행평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수행평가도 2학기부터 이런 변화가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 연계해서 학습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는 별내고와 별가람고의 입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고등학교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한 표인인데요. 탑 15개 대학에 101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돌렸을까요? 네, 별가람고등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에는 39명, 조금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2023학년도는 29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2024학년도 1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 계속 기대해 오시고 기다려주신 별내고등학교, 별가람고등학교 내신 분석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씨 선생님 앞에 나오셔서 별내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너 블랙에서 별내고 담당하고 있는 K씨입니다. 저는 오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지필 평가 분석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준비 전략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개요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교과서에서 한 과, 그 안에서 본문과 대화문 한 개가 출제되었고요. 부교재는 별내고 같은 경우에는 EBS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장문 2개를 포함해서 지문이 20개 출제되었습니다. 모의고사 한 6회분 정도에서 발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항 구성이랑 비중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가져가셨는데요. 객관식 20문항에 논술형 4문항 70대 30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범위별로 문항 구성도 지난번과 동일했고요. 그래서 1학기와 동일하게 계속 이런 부분들은 좀 고정시켜 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지난번 시험 기준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상중하 비율이 4대 4대 2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난이도 하 문항의 비중이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 궁금하신 건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까? 어려우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적표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 경기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성취도가 2, ABCD 2 중에 2면은 미이수가 됩니다. 그럼 이 미이수 학생들은요, 방학 때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근데 이 미이수 비율이 1학기 때 35%가 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내고에서 2가지 정도의 전략을 사용해서 이 비율을 좀 완화시키려고 했는데요. 일단 수행평가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지필 대 수행이 6대 4였는데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반반 5대 5로 좀 변경을 했고요. 난이도도 굉장히 쉽게 변형을 하였습니다. 수행평가는 바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아이들 성실도를 판단하는 클래스카드 어플 정도만 지금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출제 범위별로 조금 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별내고 같은 경우에 교과서는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변형이나 주제 변형 전혀 없고요.
예고를 좀 해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낼 거야. 이러이러한 문장들을 좀 암기고 오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내는데요. 이렇게 쉽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놓쳐서 아쉽게 감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부교재, 즉 모의고사 기출 지문에서는요. 계속해서 동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하시고요. 이번에는 지난 기말고사가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극악이었습니다. 주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패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평이하게 좀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논술형에서 채점 기준이 1학기 때는 조금 내용만 맞으면 어느 정도 만점으로 좀 주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채점 기준을 좀 강화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너네 어법 실력이랑 영작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게 라는 방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출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난이도 중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문 내용이나 주제에는 전혀 변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 커밋먼트라는 어휘, 이제 유대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의 수준이고요. 노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까지도 출제되는 어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모두가 상위권일 수는 없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어휘력이 부족해서 감점을 받기도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랑하려고 크게 붙여놨거든요. 적중 문제라고. 저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별내고 출제 유형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유형을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좀 출제를 해서 아이들 BR 시간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회 정도 좀 출제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2회 10번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랑 여기 단락 뜨는 거랑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랑을 자신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내용은 이제 과학 개념 중심의 지문이었고요. 사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온도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생소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개념을 갖고 와서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필링에 따라서 온도를 판단하는 것이 정성평가인데 이게 열 에너지 전도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정량평가할 수 있는 떨모미터, 온도계를 발명을 했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개념은 아이들이 항상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저 동영에서 좀 다루려고 해봤고요. 다행히 이미 풀어봤던 저희 학원 친구들은 다 정답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난이도는 하였는데요. 별내고 출제 유형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만 변형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했는데요. 이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consumption, 소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화석 연료 산업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소비로 그런 것들이 다 촉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비난하는 거는 우리의 뺨을 우리가 스스로 때리는 거야. 우리 소비가 제일 그런 산업 활동 그리고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야 라는 글이거든요. 답도 소비, 컨섬션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요. 다 지금 보시면 품사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더 고민하거나 꼬아내려고 했던 부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의미는 같게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별내고에서 좀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내는 걸 좋아하시고요. 이것도 그런 스타일이 돋보인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대박 크게 써놨는데 이것도 전증을 했거든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덤바라는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인데요.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글이고요. 이 글이 좀 분사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수일치나 대명사 같은 거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서 저도 좀 어법상 틀린 것 물어보는 문제를 동형에다가 출제를 했고요. 학교 선생님도 똑같이 출제를 했고요. 저희 학원 친구들 제일 마지막에 풀었던 동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답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문제들은 난이도 중이랑 하 문제들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고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다 정답 받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틀렸던 문항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논수령 2번인데요. 얘는 내용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저희가 건강은 타고나는 거야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런 건강에서의 약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학 개념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과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여가지고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요거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을 쓰게 나왔어요. 요거는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하면 중학교 학생들도 관계대명사 좀 끝자락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중3에 돼서야 이제 교과서 기준으로는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인데 요걸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이 좀 하고 좀 놀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어렵지 않게 난이도를 또 조정하려고 하셨던 노력도 돋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나온 단어들을 다 활용을 하고 다른 단어는 추가하지 말 것. 즉, 너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영작 실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야. 여기 있는 단어들 잘 배열만 해서 한번 써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상이었는데요.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았고 조금 이제 지난 시험에서 2등급 정도 받았던 친구들은 요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음 것도 요거는 이제 사실은 동형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거는 아니고 리뷰 테스트라고 아이들 시험 기간 시작을 하면요. 테스트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좀 진행을 해요. 아이들이 자기 점수가 테스트에 딱 찍혀서 나와야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도 약간 풀고 있는 모습들이 몇 명한테 좀 보여가지고 긴장해라. 그리고 너 복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리뷰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제 답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왔거든요. 두 개가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어법상 틀린 태부분을 찾는 거는 사실 별내고의 어떤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밑줄 하나 안 쳐주고 여기서 너가 알아서 찾아서 고쳐라 라는 거는 계속해서 몇 년째 좀 등장하는 유형이라서 새롭지는 않았어요. 밑에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그대로 원문이랑 똑같이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데이 버피 구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좀 구조를 다시 짜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은 여행한 거리 그리고 여행한 모드 이런 느낌이었는데 답에서는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사이즈가 무거운지 조금 풀어가지고 다시 문장을 재구성해야 하는 그런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은 조건은 앞에 거랑 비슷해요. 오히려 꼭 써야 하는 구조도 안 좋고요. 본문에서 빈칸을 뚫어놨지만 원문이랑 답이랑 살짝 차이가 있는 것도 앞에 나왔던 논술형들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단어의 형태 변형이 앞에서는 뭐 수일치 정도를 좀 하도록 시켰다면요, 여기서는 품사를 아예 바꾸게 시켰습니다. 특히 뭐 준동사로 practice를 practicing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repeat이라는 동사를 repeatedly라는 부사로 바꾸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어휘력이 풍부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해서 제대로 영작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채점을 엄격하게 보셨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상위권 친구도 여기서 2점을 깎여왔는데요. 의미는 똑같았는데 준동사에서 타동사, 자동사를 구분해서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2점을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채점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별력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출제 문항들을 봤을 때 저희 이제 수업이랑 복습 루틴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는 사실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수업 직후에 워크북 문제 그리고 해석 구두 시험을 통해서 복습 잘 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랑 서술형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어랑 반의어로 난이도를 좀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리스트업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테스트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예상 문제를 한 300문항 정도를 제가 만드는 거랑 시험 문제랑 좀 섞어가지고 배부해서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형 모의고사를 이번에 조금 더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1학기 기말고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너무너무 극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형 모의고사 감각을 좀 심어줘서 실전 감각을 길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동형 모의고사랑 리뷰 테스트 사실 한두 번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 네 번?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전처럼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제 유형 계속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실제 기출, 출제 경향 기반으로 제가 실전 수준으로 구형을 했고요. 사실 저번에 주제나 내용을 바꿔서 낸 문제들이 많아서 저도 창상 문제를 좀 동영에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선생님 동영보다 쉬웠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BR 시간에 실전처럼 응시하고 즉시 채점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는 저랑 1대1로 좀 개별 피드백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보강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이름이 케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말장난처럼 케바케, 디바케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쪽 앞에 보시면 진열은 해놨거든요. 나중에 나가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 케바케는 지문 하나하나 도식화를 해서 아이들 키워드 학습을 하게 하는 거고요. 디바케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그에 따른 해석 그리고 주요 문장 표시를 해줘서 아이들이 그 안에다가 내 약점을 표시하게 하는 교재입니다. 요거 이제 다 했는지 1대1로 개별 점검을 하고요. 이제 아이들마다 어디가 약점인지 어떤 지문 어려워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려워했던 지문은 집에 가기 전에 저랑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하원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여기가 이제 케바케여서 이쪽에 키워드 정리하는 거 아이들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바로 같이 붙여놨고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여기서 내가 약했던 부분은 이쪽 디바케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서 시험 전 자습 시간에는 이것만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도 더 제공을 하긴 했는데요. 시험 전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불안감이 가라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 조금 더 제공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별가랑고 담당하고 계시는 스텔라 선생님 모셔서 별가랑고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블랙에서 이제 별가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스텔라입니다. 이제 다음 같이 확인을 해보실게요. 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가 1, 2가가 포함이 됐고, 그리고 별가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아니라 현행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이번 아이들이 시험을 봤던 고1 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1부 20번부터 24번, 그리고 29번부터 40번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은 24문항이고 8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논술형은 3문항으로 작게는 6문항까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랑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비중이 가장 컸느냐?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1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문항 개수는 30개예요. 30개의 문항 중에서 지금 15개가 그렇게 모의고사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독해가 가장 높죠. 63%가 독해 문제입니다. 그럼 독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주제 찾기, 빈칸 삽입, 순서 배열, 아니면 가리키는 대상 찾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어휘, 특히 어법은 문제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별가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법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따 같이 지문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수가 상당히 컸어요, 어머님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별가락 고등학교는 내용 위주로 아이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 위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시험 범위가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면 어택이라고 저희가 영어 시험 보는 날 별가락 고등학교 앞에 가서 이제 라면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다 쓱쓱 뛰면서 오는 거예요. 막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잘못 써? 했더니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이름이 등장하고 본 적이 없는 지문이 등장을 하니까 이건 처음이다. 제가 별가락고등학교 2학년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문제 출제 성향이 좀 안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학생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와가지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들한테 저도 전달받은 바로는 85점 만점 객관식의 평균이 40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돌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첫 장을 보고 뒤집고 3번 문제를 보니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한글 문서에다 제가 타이핑을 옮긴 건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더 길게 좁혀서 나오겠죠. 한바닥에 갑자기 엘리자베스 블랙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읽어드니까 읽긴 하는데 이미 처음 겪어보는 아이들한테는 멘탈이 무너지니까 잘 안 읽혀졌죠. 근데 제가 일단 이 장황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최초 여성 의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업적을 이뤄낸 게 아니라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여성의 교육과 그리고 사회 기회를 준비한 이제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의과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그냥 다 거부를 당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제네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최초로 여성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여성들한테 이제 그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 당시에 소외됐던 여성과 아동들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즉 지금의 뉴욕 여성 아동 진료소를 설립한 여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선구자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또 다른 사례를 전달을 드릴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한번 어머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란시스 레스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법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여기서부터 느낌이 오시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례지만 주제는 같아요. 법의학의 어머니. 그 당시 법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 현장을 조사를 할 때에 수사를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의학인데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야 출동해서 갔는데 막 증거를 다 부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법의학이라고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버드 내에 있는 법의학과를 설립하는 데 기반을 다져놨고 그리고 미니어처 기법 수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그 형사들이 그 현장감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기법을 마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 2과에서 다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같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재구성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익숙할 거였습니다. 사실 선택지를 해보면 4번 A pioneer in American medicine, the first woman doctor. 첫 번째 여성이었다는 그게 주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난 기말고사 때로 거슬러 가보면 그때 당시에는 객관식이 90점 만점이었거든요. 90점 만점이었는데 객관식을 결과를 봤을 때 다 맞거나 아니면 한두 개 틀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주관식을 조금만이라도 맞으면 90점이 다 넘어가요. 당연히 등급은 갈라지지만 성취도는 A등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가락 고등학교 A등급 왜 이렇게 많아? 문제 어떻게 내는 거야? 라고 교육청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조절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유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지문도 외부 지문이었어요. 이 내용은 일단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낡은 거에서 벗어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적응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연을 한 분을 잘 찾았어요. 저도 처음 본 직원이니까 막 구글링을 해봤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했는데 이제 이 분이 그런 강연을 하고 있었고 어댑터빌리티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강연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어댑터빌리티였어요. 여기 나오면 이제 나탈리 프라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갑자기 또 이 지문이 왜 나왔느냐? 그럼 모의고사 지문 안에서 어댑트라는 그 적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인 지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읽어보면 그 어댑트라는 단어를 아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문장 내용이. 왜냐면 제가 이제 형광펜 해놓은 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이 와서 영어를 시험을 잘 잘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떻게 풀어야냐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언페밀리어 시나리오 친숙하지 않아? 근데 익스플로러 탐험을 했어? 적응을 하고 있네? 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네? 라고 해서 어댑터빌리티를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변별력이 가려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객관식 선지를 보시면은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2번 알트루이즘 뜻 혹시 아실까요? 이타주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단어가 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익숙한 단어는 있죠. 배웠던 거. 그러니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로 암만 고민을 해봐도 진짜 변별력을 위한 문제로 마련이 된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민 노동자가 있어. 이민 노동자가 외국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페이를 받잖아요.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은 항상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거는 고임금 임금 그 지급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거야. 이민자 차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고임금 직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줘야 돼 라고 하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 안에서는 키워드나 주제가 겹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진짜 선생님들께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100점이 생각보다 낮아요. 3.4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왜냐면 문장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용도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애들이 조금만 멘탈 붙잡고 풀었으면 충분히 풀었을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형광펜을 해놓은 게 나의 법이에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게 B에 초점을 맞춰야 돼. 화자가 원하는 건 B야. 나 A가 아니래잖아. B래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들은 less access, 접근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 thus, 그러므로 야, 나 지금 별거 내고 있어? 봐봐. 라고 지금 문장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expanding access,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은 is the key, 핵심이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멘탈을 챙겼다면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한번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여기도 은근 길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그리고 과학 시간에 지진을 배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진을 배웠어요. 얘들아 오늘 내가 지진 알려줄 거야. 지진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책상이랑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뭐야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수효과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학생들이 근데 너무 새롭고 신선했어요.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애들한테 오히려 얘들아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깔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인터뷰했다라고 하는 작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를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이 원문이랑 겹치는 거는 없어요. 내용이 겹치는 건 있는데 이 단어 키워드들이 겹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사이트 제가 지금 캡처한 거는 그 인터뷰 영상이에요. 영상을 틀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쌍따옴표가 있어요. 스파이스 동사,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꽂혀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서사랑 단어랑 순서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서 아마 여기서 또 출처를 해가지고 가져오신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또 왜 가져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의 변별력을 위한 문제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모의고사 지문 안에서도 교실을 다루는 지문은 한 개이긴 했어요. 한 개이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미리 수업 10분 전에 아이들을 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 지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아마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이제 교과서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산을 타다가 그 길을 잃습니다. 미아가 되어가지고 이제 구조팀이 보내려고 하는데 산이 너무 크니까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조난자가 자기 위치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겨우 보냈어요. 신호가 닿지 않는 와중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부에서 풀었는데, 어떤 시민이 나 위성사진 추적하는 거 좋아해, 내 취미가 지금 실제 케이스에 맞네, 내가 도와줄게 해서 실제로 조난자를 구한 그 케이스가 교과서 1과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지문에서 아마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이렇게 총 4가지가 갑자기 이제 돌발로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 겨우 잡고 있어, 어떻게 잡고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아는 지문을 풀어야지 라고 하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여기에서도 변수가 조금 작용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지문 안에서 추가 수정 이루어지죠. 문장 바뀌죠. 단어 당연히 바뀌죠. 근데 별가람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내용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된 거죠. 실제 이번에 모의고사 지문은 요만큼 등장했습니다. 아까 어댑트가 등장한 문장, 그 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지문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이 감정의 베이스라인이 있고, 내가 행복할 때 막 행복하다가 여기에 적응, 어댑트를 해서 결국 다시 베이스라인 돌아온다. 그리고 슬펐을 때도 마찬가지. 슬펐을 때도 내가 너무 슬퍼하지만 결국 적응을 해서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지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아래다. 근데 이거 긍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좀 손해 아니냐? 이거 더 길게 즐겨도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걸 연결해주는 문장을 넣어라 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 효과, 긍정적인 그 감정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아래에. 예를 들면은 practicing gratitude, 감사 연습하기. 오늘의 하루 뭐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 pursuing meaningful goals, 뭐 의미 있는 목표 추구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부터 there are strategies, 전략들이 있어 얘기해줄게. 그리고 전략이 나열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즉석에서는 읽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 또한 낯선 경험이었다,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다음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이고 여기에 지금 내용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4.3점인데 선생님들께서 아신 것 같아요. 내용 위주로 아이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점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문을 안 읽고 처음 보는 거다. 일치불이치니까 처음 보는 문장이네 이러고 그냥 찍은 거예요. 3번이 오답률이 제일 컸거든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온난화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웬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가 필요해. 화석연료를 근데 엄청나게 계속해서 써야 돼. 안 쓸 수 없어. 그러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다시 그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문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뒤에 갑자기 근데 있잖아, 이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장기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되게 효과 있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해요.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 5번을 찾을 수 있어야 했는데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내가 아는 지문 르륵 하고 3번을 찍은 거죠. 그래서 실점이 많았다. 그리고 배점이 4.3점이 높았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단순히 니네가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 라고 단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다음 이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처럼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부터 문학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판도라, 프랑켄슈타인 등등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AI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기계가 아니면 그 크리처가 자율적으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하고 지문이 끝이 났어요. 그럼 아이들은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판도라, 프랑켄슈타인, 튜링 테스트 순서 확인. 오케이, 순서 보면 판도라, 튜링, 오케이, 프랑켄슈타인 내가 아는 순서 간다. A, C, D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러면 사례를 섞은 거죠, 선생님께서. 사례를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재배를 해서 야 너네 아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인과관계 다시 찾아야 돼. 다시 읽어봐. 하고 다시 풀게 푼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여기다 시간을 또 쏟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지문도 그렇고 이렇게 추가되는 지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익숙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미 아이들은 멘탈이 무너져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15점 만점인데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결과를 예상을 하셨겠죠? 아이들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제 생각엔 서술형이 되게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그냥 다 줬어요. 이거 배열해. 심지어 수동태 문장이에요. 수동태는 중학교 때도 엄청 많이 연습하는 문장 중 하나예요. 수동태 내용만 알면 충분히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문장이었고 변형도 없었습니다. 추가 및 변형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단어가 주어졌고 그 안에서 틀린 단어를 찾아서 맞게 고쳐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이제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또 어휘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막 길게 끄적이고 생각할 틈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어요.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법 문제가 적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법 문제가 적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소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엄청 집약적으로 0.5가 지금 몇 개야? 10개예요. 10개 0.5점을 줬어요. 너네 시간 부족할 거 알아? 일단 다 아는 대로 써봐 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 지금 여기 가부터 4까지가 있어요. 여기서 5개만 써도 그 중에 뭐 맞을 거 아니에요. 물론 푼 애들을 제외하고 잘 푼 애들을 제외하고 시간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라도 점수 받아가라고 주신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준동사를 정말 많이 다루셨어요. 그 동사 아니면은 분사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사실 평소에 지문이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바로바로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바로바로 반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논술형에는 이번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술형입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제가 가끔 무슨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칸트가 등장을 해요. 칸트가 등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 칸트가 왜요? 왜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 잠깐만 다음 시간에 얘기해.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사람이 선한지 선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결과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결과론주의랑 그리고 칸트는 동기만 중요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칸트가 동기만 중요시한 사람이라는 걸 애들은 알고 있어요. 다행히 다 대비를 하고 가서 저희가 칸트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지문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기억해? 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제 칸트냐 아니면 결과론주의냐 너가 선택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보기 속에서 제니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기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싶어서 어떤 치료법을 준비를 해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예시 안에서 제니는 누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걸 고르라고 A 아니면 B 쓰라고 양자택일이죠. 진짜 시간이 쫓기면 둘 중 하나 일단 빠르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행히 이런 것도 생각보다 시간을 잘 벌어가지고 잘 썼고 3-2번에서는 이제 보본 점수가 많이 이루어졌던 영작입니다. 이게 진짜 영작 문제로 나왔는데 아래 조건이 있어요. 주어 동사를 갖춰야 되고 핵심 어휘 2개를 활용해서 영작할 것. 제니가 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까?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니가 동기는 좋았으나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이제 단어를 끌어다 쓰는 건데 정답지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선생님들이 채점을 완성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골라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조건에 맞아야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분 점수까지는 배점이 되는 그런 영작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여기까지 결과고등학교 2번 시험 문제를 한번 보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문 중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는 지문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어휘 일부 변형되는 수준이어서 암기용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다. 근데 아이들도 이제 다른 학원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과랑고가 이럴 수가 있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해 확장력으로 대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지문에서 수정된 문장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시간 부족으로 주관식 문항을 사실 보전도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서술형은 그래도 난이도가 평이했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접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서 저도 움직여야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대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해설이 들어가면은 아이들한테 구두 해석을 시켜요. 그게 직접 말로 하면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내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문 배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를 푸는데 이제 이게 푸는 것도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주말까지 끌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존 지문 안에서만 저희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필요가 있다. 뭔가 과정이. 그래서 마련한 거는 첫 번째, 저희는 별과랑고등학교는 원래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에 새로운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학원 측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금요일은 정규 수업 외에 수업을 더 진행을 하겠다. 너네가 해석을 힘들어 하니 우리 함께 해석의 힘을 길러보자. 이번 주부터다. 선택은 자유다. 근데 나가는 구멍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9시 10분부터 10시. 왜 이렇게 애매한 시간이냐면 화목 아이들은 이제 수학학원이 또 금요일에 많거든요. 근데 9시에 끝난다고 해서 그럼 끝나고 와라. 길 건너면 바로니까 일로 와서 나랑 불금을 보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불금을 보내기로 했고요. 네, 이번에 별과랑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수행평가였습니다. 별과랑고등학교는요, 별과랑중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문 라이팅이 되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미 팀장님이 말씀드린 게 그 수행평가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대한 외부의 개입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마다 패드가 개별적으로 배급이 되고 있잖아요. 보급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일정 IP들은 차단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메일함으로 보내서 저장해가지고 그걸 베끼는 거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래 너 AI 돌려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해 라고 지금 이제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단 학원 측에서는 최대한 밀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미리 나눠주니까 어느 정도 대비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진로에 가깝게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도움이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실제로 언제까지 수행평가 보내라. 한글표 쓰고 네가 쓰고 싶은 문장 보내면 그 첨삭 들어가죠. 너네 인재상 반영됐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 인재상까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직전 보강 때 이루어졌던 자료들입니다. 1, 2학년 자료가 있어서 조금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별로 차트 정리하는 거랑 이제 변형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별과랑고등학교가 1학기 때까지는 어떻게 운이 좋게 월요일이 시험이어서 일요일날 제가 여기 마냥 배관한 것 마냥 아이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요일이 시험이어서 월요일에 이제 평일날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로비 자리를 제가 좀 썼습니다. 그리고 교실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넣은 거예요. 눈 뜨고 있고 풀고 있고 원래 자세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1, 2학년이 섞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좌석 지정제가 다 되어 있어서 제한 시간 안에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원장 맡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이런 거 보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고, 제가 우리 하이퍼 더 블랙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긴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중학교 때는 문법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가정법 이렇게 12가지의 덩어리 학습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약간 반복 확장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투부정사를 중학교 1학년 때 명사적 용법만 배웠다면 그 다음 가서는 형용사적 용법 배우고, 그 다음 부사적 용법 배우고, 비투용법 배우고,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문법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새로운 문법을 학습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습니다. 그 문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냐, 그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쓸 수 있냐. 서점에 가보시면 두툼한 문법책 1번, 2번, 3번, 레벨 1, 2, 3 이렇게 있는 건 다 중등 문법책이에요. 고등 문법책은 얇고 단권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영어는 문법 중심. 그럼 이제 고등은 어휘를 가지고 길고 어려운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서술형으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걸로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죠. 수능이 해석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수능이 해석 중심이니까 우리 내신을 완전 다른 방식으로 내면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수능 모의고사 형태를 내신으로 가져옵니다. 교과서와 모의고사, 교과서와 부교재. 근데 그 부교재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학습하는 부교재인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서 출제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그렇게 독해만 있지 않잖아요. 쓰기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내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점수대가 다 높아요. 그렇죠. 객관식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서술형 쓰기로 변별력을 주는 거고, 말하기라든지 다른 어휘 같은 건 이제 수행평가에서 상식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 3관 하이퍼에서는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BR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블랙 루틴이라고 하는 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강의 형식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지정자석제인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테스트라든지 문장 쓰기라든지 하는 과정 학습들을 하는데, 그 개별 학습을 블랙 루틴이라고 합니다. 블랙 리포트는 중학교 3학년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죠. 그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느 전공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그 대학이나 전공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에 관한 책을 하나씩 준비해서 선물하면서 약간 본인의 꿈을 좀 키울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학생들의 어떤 수행 그런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걸 많이 도와주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 시기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선택 과목들,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공부할지, 또 관련 도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저희가 같이 진행합니다. 저희의 수업은 월수반과 화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정규 수업을 월수화목에 듣고, 이제 좋은 대학교들, 명문 대학교들은
학생들을 수시로 뽑더라도 이 친구가 조금 쉬운 고등학교에서 경쟁력 없는 학생들 상대로 좋은 성적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필터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수능 이건 최선으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일반고의 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는 거 당연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절대평가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죠. 월수 화목의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 금요일엔 다 같이 모여서 여기에 그리고 학생들이 넘치기 때문에 각 반에도 들어가고 여기에 시계 작동시켜 놓고 감독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기출 모의고사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험 결과를 등급으로 해서 다 게시를 합니다. 물론 이름이 표시되진 않고요. 어머님의 전화번호 가운데 4자리 이런 거. 왜냐면 또 뒷자리 하면 또 친구들끼리 또 추적해요. 야 너 이거 번호 엄마 너 이 번호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운데 4자리.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다 같이 모의고사를 본다. 모의고사 보고 자기가 본 수준의 해설 수업을 각반으로 들어가서 해설 수업을 듣습니다. 월수 화목의 정규 수업, 금요일에 모해반이 중등 과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이 모의고사를 볼 때도 각 반에 맨 처음 학원 입학할 때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모의고사 수준이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의 A그룹 학생들은 고2 2학기 수준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A그룹은. 그런데 D그룹은 중3 2학기나 고1 1학기 수준의 가장 쉬운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A그룹인지 B, C, D그룹인지를 한가름하는 모의고사 레벨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때 오픈 특강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많은 필요한 사항들이 있죠. 지금 내신과 같은 것들은 저희 담당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만 또 전문가들을 통한 어떤 교육의 트렌드나 특히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학원을 잘 운영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어떻게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관한 전문가지만 또 이런 입시에 관한 것들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획 설명회를 운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별내고 별가락고 동화고 퇴계원고 이런 학교들을 두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보니까 이걸 다 입학 설명회를 찾아다니는 게 좀 힘드세요. 그리고 날짜가 겹치기도 하고 내가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입학 설명회를 다 찾아가고 시간이 겹치면 다른 분을 보내서 그분이 다 PPT 사진 찍어오고 자료 구해와서 제가 4개 학교의 설명회를 몰아서 진행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입학 설명회가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들 우리 방학 때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시험이 끝나면 사실 홍보의 기능도 있지만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마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러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나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맞이해 줍니다. 또 이렇게 학원을 보내는 건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교육의 본질은 안타깝게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학원을 보내는 와중에 그 큰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내신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일도거든요. 학부모님께서 아셔야 된다. 내 애가 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느낌의 수업을 듣는지 오늘 하시는 방식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부모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아이가 저 선생님과 이 학원과 더 잘 맞겠구나 아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전문가가 해야 하는 기본이다라고 제가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내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형 자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하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비재무생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뒤에 나가시면서 레벨 테스트 신청서 있거든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뒤쪽에 저희 선생님들과 원장님 계실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